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조업이 붕괴하고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내놓으면서 위기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애쓰는 모습인데요. 과연 제조업에 꺼져가는 불꽃을 되살릴 수 있을지, 제조업 혁신 3.0 이상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한 주제는요, 일본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데 일본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요. 자, 일본 경제 회복, 우리로서는 주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일본 경제 회복 곡선은 어떻게 이어질지 전문가와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와 함께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3월 유효 구인 비율이 1.15배로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유효 구인 비율은 노동 수급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구직자 한 명당 구인 수를 말하는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유효 구인 비율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실업률도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은 3.4%로 2개월 연속 개선이 됐는데요. 이는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원할 때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인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정규직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정규직 수가 2014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을 상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기업들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에 나서기 시작하고 한편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는 소비를 늘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본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엔화 약세와 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국내 생산으로 유턴을 하면서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나라 일본에선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년 가까이 계속된 불황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 조짐, 조금 또 속이 쓰린 것 같기도 한데 부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러워할 만한 내용인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경희사이버대학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살펴보긴 했는데 지금 지표들 보면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진짜 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부럽네요. 예, 부럽죠. 그래서 요즘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참. 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률 예. 또는 물가 상승률 예. 또는 경상 수지 더 나아가서 실업률 예. 이런 어떤 거시경제 지표들이라고 하는 이 펀더멘탈 일본을 보면 예.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좋아지는 것도 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예. 작년 말부터 올해 예. 초에 걸쳐 갖고 2분기 이상, 3분기 이상이 지금 성장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을 가고 있구나라는 예. 그런 판단이 들고요. 예. 거기다가 이게 또 기록적인 주가 상승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한 이게 또 임금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또 잘 되고.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그 일본이 워낙에 긴 겨울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과거 뭐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 20년 동안 사실은 자다 깨다 반복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일어난 것 같아요. 아, 요번에는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예. 이제 막 일어난 상태. 예. 그래서 조금 몽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맑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양적 완화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좀 일본이 노력해왔던 그 시장의 구조 조정 이게 네. 조금 이제 약발이 먹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뭐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분명히 좋아졌죠. 구조 조정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게 과거에 일본 기업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용을 줄였다라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적 관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굉장히 높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손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걸 우리가 뽑아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경기가 안 좋고 기업의 그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꾸준히 늘어난 지표가 뭐였냐면 R&D 투자 같은 거예요. R&D 투자. 예. 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 예. 근데 이 지표가 사실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지표가. 상당한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그 한국 GM 법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좀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참 많은데 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이 또 증가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사실 단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고용 시장의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도 조금 이번 일본 경우를 좀 잘 살펴보고 네네. 좀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용의 유연성이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그렇죠. 가능한 것이겠죠. 기업이 일단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도 부분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일본 경제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요즘 주변 지인들은 이제 일본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현재감은 예전과는 좀 많이 분위기가 틀리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조금 굉장히 좀 활기가 있어 보인다 하는 네. 얘기를 듣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최근에 뭐 일본 다녀오신 네, 지난달에도 갔고요. 예, 예.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 현지 분위기는? 그동안에 제가 느끼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일본이 워낙에 고령화 사회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런 예, 문제들에 예. 봉착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걸어다녀 보면은 사실은 마주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 가면 이런 느낄 수 있는 역동성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 가서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변하고 있냐면 일단 왜 일본 사람들이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전철을 타고 보면 이 광고가 예. 과거에는 보면은요 예. 드문드문 빈자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어떤 실적과 연관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광고를 기업이 쓸 실적 때.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또 광고 홍보.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꽉 찼더라고요. 예. 이거 좀 다르다. 또 하나는 일본이 재밌는 게 사실 우리가 경기 변동을 보는 재밌는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근데 예. 이제 사실 실물 경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요. 도쿄역 앞에 서 있는 택시의 줄 같은 걸 봐요. 그게 이제 좀 굉장히 길어지면 이 경기가 안 악화되는 좋다고 보는 거군요. 줄어들면 예. 이게 좀 살아나는 거 이런 거 보거든요. 예. 제가 실제 가서 한번 봤거든요.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그 일손이 부족하고 기업들이 뭐 다투듯이 막 인재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 등등 예. 뭐 상당히 분위기는 달라졌다. 뭐 참고로 뭐 개인적인 거는 뭐 지난달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좀처럼 저한테 밥을 안 사던 예. 그 일본 친구가 밥도 사고. 예. 먼저 자주 다녀오셔야 되겠어요. 네. 예, 예. 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일본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이게 아베노믹스의 효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아직 아베노믹스를 평가를 마무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만 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 이 경제 정책을 내세운 가장 큰 공적은 사실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 자신감을 상실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예. 가능성을 심어줬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네. 예. 이것만으로도 저는 50조 이상이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 풀어가야 되겠지만은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거죠, 예. 일본이. 이제 그런 것들이 뭐좀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요즘 한일 관계가 사실 그렇게 썩 그렇죠. 좋지가 않고 예. 악화일로인데 이제 그런 측면 요인들을 여러 가지 분석합니다만 일본의 그 최근에 나타나는 그 내셔널리즘 같은 것들이 예. 이제 문제다라는 측면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자신감이 상실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걸 갖다 되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베노믹스가.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 이미. 음. 앞으로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만 예. 이미 평가는 상당히 높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고, 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 그 시장에서의 구조조정 노력도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아직 일본 시장, 뭐 기업들 들여다보면 구조조정의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보시죠? 물론이죠. 예.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소위 선순환 경제 구조로 끌고 가느냐라는 예. 건데 이제 선순환 구조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조건이라는 게 이제 완만한 물가 상승. 예. 거기에 이제 기업 수입 예. 또는 소비와 이 소득이 증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지는 게 우리가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예, 예,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죠 아직. 음. 그래서 이제 그걸 가는 단계다. 그 전 단계 정도로 봤을 예, 때 예. 그 정도의 시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사실 핵심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좀 돈을 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일본의 많은 수출 기업들은 그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조금 좋은 실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죠. 내수는 어떻습니까? 내수도 이제 최근에 예.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 소비자 예.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반등을 분명히 해서 예.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기는 심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돈 써도 되는가?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미래에 이제 대한 지갑을 어떤 열게 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달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이런 시간에 백화점들이 좀 한산하고 그랬는데 예.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보면 돈 쓰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좀 오르고 있고. 수출도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고. 네. 교수님께서 일단 일본 경제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엔저. 근데 우리한테는 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업종이 또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 품목들이 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엔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좀 앞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엔저는 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보시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엔저의 장기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일단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엔저가 뭐 그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겪었던 거고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정말 수출 기업 같은 것들은 그것이 체내에 그냥 예.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변동성이 문제겠죠. 그렇죠. 예, 이제 짧은 어느 정도 시간 반영. 내에 크게 그게 있을 변동하지 것 같은데요. 않는다면 이 정도 환율은 우리가 좀 이겨낼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엔저 현상을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 70년대 오일 쇼크 때 일본 기업들이 그것을 견디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예. 것들 또는 80년대 미국이 고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경을 이겨내면서 변화했던 부분들, 뭐 90년대죠.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좀 바뀌었고, 예. 뭐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뭐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웠을 그렇죠. 때 그걸 또 좀 예. 극복하고, 예. 극복하면서 이 어떤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견디면서 예. 기회를 볼 수 있는 예. 그런 시기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일각에서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전문가들이 우리도 좀 아베노믹스의 어떤 핵심적인 정책 같은 것들 조금 네.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건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증상이 같아야 처방도 같을 수 있고 예. 심지어는 증상이 같아도 처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증상이 지금 일본과 똑같은가라는 것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베노믹스의 성공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이 명확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베노스에서부터 뭔가 따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다가 비전을 제시하고 전술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지금 일본 뭐 결국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이제 시중에 많이 푸는 건데 이게 또 근데 사실 연초만 해도요 일본 경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 곧 부메랑에서 돌아올 거다. 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거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네. 지금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평가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교수님께서도 아베노믹스는 효과 만들어내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일본 경제가 다시 성장세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여전히 또 일본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게 언젠가는 부메랑에도 돌아올 거고 더 깊은 늪에 빠질 거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양적 완화에 그러니까 이 아베노믹스의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화살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확대를 했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성장 전략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너무 돈을 풀면 그것이 예. 돌아올 것이다라는 우려인데요.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양적 완화의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필요량이죠. 양적 완화 얼마큼 할 수가 있고 그 예측만 명확히 돼 있다면은 사실은 돌아올 분명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 분명히 돼 있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과해지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뭐 단지 환율에 의해서 어떤 뭐 이자율과 환율에 의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그건 또 언젠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뭐 국내도 금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를 좀 벤치마킹 하자라는 견해인 것도 같고요. 그렇죠. 네. 우리도 금리 조금 더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금리 수준이 거의 뭐 실질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낮추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 예, 지금 물가 상승률도 사실 뭐 담배값 빼면은 거의 지금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디플레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한 것인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금리 인하 인상이라는 게 뭐 국내 경기만 바라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정세 또는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의 동향, 뭐 수출 시장의 어떤 동향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금리를 손대는 건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은 여지가 있다. 조금 더 여지가 있다. 예. 왜냐하면 앞서서 일본이 지금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예. 그 워낙에 통화 가치가 엔화 가치가 너무 하락했거든요. 예. 그 하락한 영향을 누가 받고 있느냐? 한국이 받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하냐? 예. 사실 좀 그건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되거든요. 그 전 단계가 이제 금리를 만지작거리는 건데 조금 완충작용을 네, 그런 측면에서 만들 봤을 필요가 때는 조금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뭐 금리도 금리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너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요. 예. 뭐 더군다나 또 뭐 산업별로 기업별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어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 뭔가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적인 것 좀 구분해서 예. 기업들이 대처할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일본은 좀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고 뭐 이런 말씀 방송에서 드리긴 뭐합니다만 조금 배가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배가 좀 아프지만 사실은 이 활용한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옆나라 일본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예. 일단 생각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데 엔저다. 예. 이것도 뭐 수출 시장에서 경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기업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예. 일본에서 들여오는 자본재가 그만큼 싸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 금융 지원을 하든지 자본재를 좀 더 싸게 들여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로 봐야 되겠다. 충분한 기회가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그럼 거죠. 그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참 거. 좋은 기회인데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또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에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오태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 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생톡 시황센터입니다. 자, 1시 구간, 오후 1시 구간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 거래일 연속 좀 많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크게 들렸었는데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0.05% 오른 2092.1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2100선 종가 기준으로 15거래일 만에 2100선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오늘 2100선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요? 마감 현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6거래일 연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러한 펀드만 물량이 어디까지 좀 쏟아져 나올지 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318억 원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1,895억 원 사자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어제 장에서도 1% 넘게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오늘 장도 그 상승 탄력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1.59% 오른 683.75포인트로서 680선을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그리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랜만이죠.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동반 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을 상승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좀 나홀로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좀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자세한 종목 현황을 또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흐름 1위에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위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월 인터넷주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를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3월 인터넷주를 통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3월 인터넷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1.17% 하락한 135만 4천 원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에 앞으로도 더욱더 호황을 보일 것이다. D램 시장에 앞으로 더욱더 개선세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0.54% 오른 46,1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1%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죠. 1.45% 오른 83,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아주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셀트리온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이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가 1분기 실적 부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진한 실적이 투자 심리에 훈풍을 가하고 있는데요.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닥을 딛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파라다이스 더욱더 주가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26,4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생톡 시황센터였습니다. 요즘 중고차, 허위 매물과 과장 광고로 믿고 사기 힘드시죠? 그래서 더 마이카가 엄선한 특종 매물로 중고차에 대한 걱정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www.더마이카.com으로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더 마이카에서 검증한 중고차와 더 마이카에서만 볼 수 있는 국내 최저가 매물들, 더 마이카가 책임지고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 엔진에 더 마이카를 쳐보세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더 마이카.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02-2000-4909, 02-2000-4909번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www.더마이카.com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계속해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중소기업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해 동기간보다 11,027개가 줄었는데요. 특히 제조업 중 주력 산업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체에서는 6,767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2,797명, 그리고 ICT 업종에서는 3,534명, 그리고 섬유와 의복 업종에서는 9,782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은 부품 공급기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는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조업 생산성에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산업 생산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이 때문에 노동 생산성 지수도 둔화해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악화됐던 선진국 제조업이 부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 기업들의 추격을 받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너크래커의 이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 제조기업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 2012년 2.1%에서 2013년에 3.6%, 2014년엔 5.2%로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제조기업의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1.1%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국내 경제의 견인차인 제조업이 흔들리면 곧 우리 경제가 위태로워지는데요. 힘을 잃어가는 국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킬 방안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번에도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엔 우리 제조업 위기를 다루게 됐습니다. 앞에 좀 나라 이름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은 산업의 근간입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요. 경제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제조업의 체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주신 분은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봤는데 중소기업 일자리도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가동률, 이익 이런 것들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제조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우리 제조업의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예.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갖고 특히 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조업체의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전체 가동률에 비해서도 우리 중소기업 이 가동률이 좀 낮거든요. 예. 낮은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악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정부도 그랬고요. 현 정부도 그랬고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자,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교수님. 네, 참 아마 정부도 아마 모든 정부가 예. 가장 이제 고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막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되고 예. 국내 또 제조업체들이 또 해외로 또 많이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국내에서 또 이러한 판매 측면에 보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조달하는 것들이 예. 국내에서 조달하기보다는 이제 가격이 싼 외국으로 조달하는 게 커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예. 갈수록 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제조업체 또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영세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시장 대응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쉽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처하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국내 제조업의 위기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참 많은데 뭐 아까도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 예. 제조업은 고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고용의 양적인 측면도 그렇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서비스업이 고용이 또 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어떤 그러한 산업이지만은 한편에서는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또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서비스업들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요. 그런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의 어떤 고부가치 어떤 그런 분야보다도 아직도 보면 부가치가 좀 낮은 분야에 고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용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죠. 예. 근데 이제 제조업들은 그래도 그동안은 고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었고 예.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제조업이 흔들리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예. 고용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조업에 대한 대책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서비스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제조업이 힘들어지면서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도 지금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겪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많이 지적하는 것이요. 지금 제조업 힘들다. 그렇지만 대기업도 힘들지만 대기업에도 중소기업이 더 힘들다. 중소기업은 진짜 이제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업종에 있어서의 대기업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잘 구성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가질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제조업에 있어서 많은 업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이제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998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988 이요? 예, 사업체 수에서는 99%가 넘고요. 그렇죠. 예. 또 종사자 수에서는 거의 88%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여기 보면 이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비중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업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하도업이라든가 예.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실은 그 중요한 역할이 또 대기업이 있기 예. 때문에 이 대기업이 그렇다고 대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중소기업이 협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이 협력 파트너로서 예. 이런 그런 상생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동반적인 이런 관계가 예. 더욱 사실은 좀 강화돼야 될 것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예. 결국 어렵다 보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좀 지원 부분들이 예. 조금 이제 약해질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게 약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예. 이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보면 어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하면 결국 그게 이제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접근해 오지 못한 것이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기술 수준도 엇비슷하니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업종에 지금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또 통신업계 뭐 많은 업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장 단계에서 정부가 예. 아마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보면 요즘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경제가 침체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보게 되면은 예. 사실 이제 디플레이션이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저가를 이렇게 이런 쪽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하면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한다든가 자꾸 해외에서 저가 제품을 갖고 들어오는 예. 이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새로운 어떤 소비자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가격 같은 그런 경쟁력만을 추구할 부분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중소 제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를 예. 좀 더 살릴 수만 있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소 제조업체가 다시 이제 이 해외 나갔던 예. 어떤 그런 제조업이 국내로 좀 들어오게 만든다든가 예.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참 어렵지만은 그런 또 한편에서는 좀 신뢰 같은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참 말 꺼내기도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많은 부분 너무 정부의 어떤 지원에 의존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경쟁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에 조금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경쟁력도 지금 말씀하신 원가 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력에 너무 좀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좀 교수님도 그런 네, 뭐 의견을 그런 좀- 부분들은 사실 보면 정부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존도를 너무 높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자구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개별 어떤 기업, 물론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것도 개별 기업의 정책보다도 하나의 산업 정책으로 예. 해오기 있긴 있지만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어떤 의존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의존감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일을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자구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러한 중소제조업체들 보게 되면은 또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이제는 그런 어떤 뭐 기술 경쟁, 혁신력들을 이거는 뭐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예. 스스로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예.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그 변화의 대응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예. 우리 기업들이 어떤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의존도를 좀 이렇게 좀 낮추는데 그러나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고비를 못 넘기는 예. 이런 어떤 조금만 이게 좀 도와주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중물적인 어떤 이런 측면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내 인건비 상승률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임금 수준도 굉장히 높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이제 외국에 두는 경우도 있고 뭐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환율 대처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대기업도
뭐 현대자동차 같은 한 50% 정도를 지금 해외 생산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자꾸 그 제조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해외에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는 지금 일자리 느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런 업체들 좀 이렇게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예. 떠났던 제조업체들이 돌아오게 하려면은 지금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 투자했던 기업들이 사실 보면 이제 거기에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예전보다는 상당히 보면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졌다. 않아졌죠. 그래서 지금 예. 이제 그 중국에 진출했던 업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동남아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만들려 그러면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메이드 인 코리아의 프리미엄이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아까 우리 가격 경쟁이 말씀했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어떤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예. 이런 면에서 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프리미엄을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예.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수요가 높아질 거다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아무래도 또 국내의 생산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을 하게 만들려면은 국내 생산 환경이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적인 많은 배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지원도 있어야 되고 보여지고, 불필요한 규제는 좀 없애줘야 예.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 보면은 사실 보면 이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인적 자원 문제일 텐데요. 예. 우리 기술력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력에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 많이 있다. 풍부하죠. 이걸 좀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유턴하는 어떤 그런 국내로 유턴하는 이 제조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조업 선진국 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뭐 스위스 이런 제조업에 있어서의 선진국들을 보면 한동안은 그런 어떤 인건비 절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제 해외로 이전했다. 최근 와서는 많이 이제 자국으로 네. 돌아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산 환경 자체가 예. 좀 이렇게 국내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를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이제 예.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또 하나는 해외 또 시장의 환경 자체가 생산 환경 자체가 또 예전보다가 또 이렇게 좋지 않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걸 다시 또 국내로 돌아가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져서 국내로 다시 또 되돌아가는 이런 것이 좀 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여전히 좀 우리 생산성, 제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서 많이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인건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가 이 뭐 선진국하고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건비 문제라기보다도요. 예.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여전히. 이제 이전에 이런 예.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내 기술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국내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사실 아직도 제조업체가 상당히 강하고요. 예. 그리고 선진국이지만은 제조업체가 상당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것도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술력적인 측면에 앞으로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조업의 그 어떤 경쟁력은 기술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조업 선진국들을 보면 대기업도 있지만 참 그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잘 뒷받침을 해주면서 네.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네. 그런 전략을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제조업 우리 혁신 3.0 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좀 스마트 ICT를 예. 생산에다가 좀 접목을 시키자는 겁니다. 미국이나 또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시행이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생산에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게 좀 스마트화를 좀 추구한다. 여기 보니까 교수님 2020년까지 스마트 일자리, 스마트 공장에 대한 스마트 일자리를 만들어서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목표를 지금 세워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예. 어떤 산업 정책이 하나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 공장이 이 공장이 이제 늘어가는 것이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그 일자리 문제하고도 이제 일자리 문제를 아까 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자리가 늘어가려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마트 하면은 자동화가 탁 그렇죠. 떠오르고요. 예. 자동화하면 가만히 있어봐 일자리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네. 생기거든요. 예. 새로운 어찌 보면은 뭐 산업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손이 좀 덜 가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예. 이런 요즘 이 정보통신 기술을 잘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사실은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아마 정부는 이제 그렇게 자리가 없어지지만은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이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예. 이러면은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 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스마트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줄어든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 이상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그게 이제 선순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선순환이 이제 좀 그게 기대감인데 예. 만약에 이제 선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일자리 문제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방향인데 예. 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성과를 보일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 공장의 하나의 뭐 이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아마존에서 그 드론 택배 서비스도 결국 기존의 어떤 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오지의 어떤 시장을 확대하는 데 활용이 되면 일자리가 또 증가를 하겠지만 네.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배송 인력을 대체하다 보면 일자리가 뭐 급속하게 또 줄어들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뭐 예를 같아요. 든다면은 불안합니다. RFID가 RFID를 우리가 모든 상품에다가 이 부착이 의무화되게 되면은 예. 그러다면 이제 상당히 생산성 혁신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또 많이 없어질 수가 있고 예. 뭐 검수 요원도 줄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그래서 교수님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일자리는 설명해 주셔서 개념은 이제 네. 잡히는데 네. 여전히 불안하고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 거죠.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우리 시장이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문제는 보면 실효성이었다는 말씀이죠. 네. 이번에 그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많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이 빠지면서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독일이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미 벌써 펼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독일하고 미국이나 이런 특히 독일 국가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는 그건 독일은 아주 기술이 좀 잘 갖춰진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워낙 이제 잘 탄탄하게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할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가 환경을 잘 이제 고려해서 여기에 어떤 잘 응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이제 물론 제조업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고 이 위치에 왔지만 야, 이제 제조업 쉽지 않다. 우리가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원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급진적으로 어떤 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제는 좀 이렇게 산업 구조 개편해 보자. 네. 제조업 버리고 이제는 뭐 금융, 소프트웨어, 의료 이런 서비스 산업에 좀 이렇게 더 투자를 해 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의 위험한 생각이죠.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더라도 그렇게 이제 되어 갈 겁니다. 제조업에서 점차. 근데 이제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이 이게 제조업이 없이 그냥 우리 서비스 하나만 갖고 이렇게 이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기는 상당히 좀 불안하던 거죠. 불안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이 밑바닥이 튼튼해야 된다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제조업이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이제 없어질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지금 그 좀 꿀뚝 산업이 이제 예전에는 꿀뚝 산업 이런 산업이 일자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꿀뚝 산업이 경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꿀뚝 산업이 좀 고부가치 꿀뚝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자동화가 아니라 반자동화에서 일자리를 가져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돼서 그런 정책도 좀 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조업의 경쟁력에다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의 경쟁력을 좀 입혀가지고 결국 같이 가는 것이 맞겠군요. 네. 요즘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이제 장인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소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소공인들도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런 요즘 이제 소공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이 소공인들이 이들은 이 만드는 재주는 있는데 이들의 어떤 그런 마케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기업하고 좀 협력이라든가 또 정부가 어떤 보면은 이런 마케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아주 그런 좀 히든 챔피언들이 이런 소공인들
이런 소기업들에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은 이들이 바로 제조업을 좀 시킬 수 있는 이런 든든한 보탬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정부 지원이라는 말씀하셨고 정부 정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또 돈도 좀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으쌰으쌰하고 거길 보고 달려가고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어떠한 이런 가능할까요? 앞으로는 정부 주도가 예전같이 그렇게 성과를 많이 보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좋은 성과를 보이는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정부가 주도해서 보이는 사례가 아니고 그렇죠. 기업 스스로가 예. 또 보이는 그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앞장서서 끌어가기보다는 예. 정부는 사실 보면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교수님 오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제조업의 도약 방안. 예. 네, 지금 뭐 중소기업이 우리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늘 동반자 관계가 더 예. 중요하다. 그래서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관계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성장이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고 고용이 있는 고용과 함께하는 성장을 가는 성장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이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위기 어떻게 우리 좀 극복해 볼지 오늘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 모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생각나는 한마디는 바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어려울 때마다 못이 박히게 많이 써온 말인데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위기일 때 그만한 처방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수록 그래도 된다 하는 긍정의 마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분명 기회의 돌파구가 남아있으리라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정책 입안자부터요. 기업 현장에 계신 모든 분의 해안이 좀 잘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일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